저는 예순의 문턱을 넘기 직전의 여자입니다. 흘러간 날들이 제 어깨에 내려앉아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남편은 차갑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늘 고목처럼 말없이 버텨 서 있었기에 한편으로는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상훈이는 다행히 그런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사문이는 늘 햇살이었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침묵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요함 아래에서 서서히 자라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이 우리 삶은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을 말입니다. 어느 날 사문이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사문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하니 남편과 저는 아침부터 긴장감 속에서 분주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퇴근했고 현관을 들어설 때부터 묘하게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사문이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전복죽을 준비하며 사문이의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은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불안한 듯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긴장감을 느끼는 남편의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남편은 흥칫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하게 차려입은 낯선 여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사문이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이상하게 남편은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미세한 이질감을 느끼며 남편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식사 도중 남편이 실수로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주워 올리던 그가 갑자기 그녀와 눈을 마주치자 둘 사이에 알 수 없는 시선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남편의 어색한 대답에 의아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무거운 침묵이 침실을 채우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아팠어? 식사 시간 내내 말 한마디 없던데. 남편은 침대에 등을 돌린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상훈이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었어? 당신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걱정됐소. 그러자 남편이 귀찮다는 듯 낮은 한숨을 내쉬며 투덜거렸습니다. 별거 아니야. 피곤해서 그랬나 보지. 먼저 잘게. 그리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린 채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외출이 잦아졌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남편은 술자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아야 한 달에 2~3번. 정기적인 모임도 없이 조용히 집에 머무는 편이었고 출장은 기껏해야 일주일에 1번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일주일에 3~4번 외출을 하고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날이 반복되자 저는 그 변화가 너무도 뚜렷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명백한 이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성 갱년기도 있다기에 혹시 이 사람도 그런 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민해진 감정이나 낯설게 느껴지는 행동들도 다 나이 탓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저는 조용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남성 갱년기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보았고 굴, 부추, 마늘, 호두 같은 재료들을 메모지에 적어 직접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다해 식탁을 차렸습니다.
굴전을 노릇하게 부치고 부추 무침엔 참기름을 넉넉히 둘렀고 마늘조림은 순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부어가는 기름 냄새와 함께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희망이 퍼졌습니다. 혹시 이 음식을 먹고 남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지는 않을까 하는 바람이었죠. 저는 차려진 밥상 앞에서 조용히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남편은 밤늦게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고 제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뒤로한 채 남편이 벗어놓은 셔츠를 세탁기에 넣기 전 주머니를 확인하던 저는 낯선 물건 하나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라이터. 거기엔 선명하게 새겨진 로고가 있었습니다. 10%라고 적힌 나듣지 않은 문양. 저는 몇 번이고 그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10%? 순간 머릿속에 술집이란 단어가 스쳤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저는 라이터를 들고 거실로 가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당신 거야? 남편은 소파에 누워 싱겁게 취한 눈꺼풀을 떴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했지만 라이터를 보자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 고깃집에서 나눠주던 거 하나 가져온 거야.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래. 당신이 라이터를 왜 가져와? 당신 담배 끊은 지 10년은 넘었잖아. 이게 왜 당신 셔츠 주머니에 있는데?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 좀 해. 피곤하게 왜 이래. 당신 요즘 이상하잖아. 자꾸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 풍기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거 단란주점 이름이잖아. 거기 간 거야? 아니, 거기 여자랑 뭔가 있는 거야? 남편은 입술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손끝이 저릴 정도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다 있는 힘껏 라이터를 테이블 위로 내던졌습니다. 탁 하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라이터가 튕겨나갔고 그 소리는 거실 전체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무심히 바라보던 남편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깊어지는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얼마 후 사모니가 밖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며 웨딩홀에 딸려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와 남편을 초대했습니다. 사모니의 여자친구와 넷이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식사 초반은 어색한 인사와 사모니의 어설픈 농담으로 간신히 흘러갔지만 남편은 거의 말이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신 물만 마시며 시계를 힐끗거리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차고 나갔습니다. 셋이 남자 상훈이는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랑 무슨 일 있어? 두 분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저는 그 순간 상훈이의 여자친구를 의식하며 한급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네가 오랜만에 이런 자리 만든 건데 괜한 걱정이다. 별일 없어. 괜찮아. 제가 말을 얼버무리자 상훈이 여자친구가 가볍게 아들의 팔을 툭 치며 소리 낮춰 말했습니다. 오빠, 그런 얘기는 나 없을 때 해야지. 어머니, 저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말씀 나누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일어났고 마치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는 듯한 태도로 자연스럽게 레스토랑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상황을 살피고 눈치 빠르게 배려하는 모습이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는 상훈이보다도 더 어른스러운 구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자리를 떴고 저는 상훈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훈이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면서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한 걱정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봐. 프로젝트 마감도 겹치고 책임질 일도 많아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아. 상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나이 들면 갱년기 같은 게 온다잖니? 예민해지고 기운도 없고 그런 게 겹쳐서 요즘 좀 예민한 거야.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일부러 덤덤한 어조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꾹꾹 눌러야 했습니다. 상훈이 앞에서 괜한 불안감을 심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애써 눈길을 피하지 않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나도록 두 사람이 들어오지 않자 상훈이가 슬쩍 휴대폰을 꺼내도 없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 손을 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둬 상훈아. 여자는 화장실에 가서도 할 게 많아 늦어질 수도 있어. 화장도 고치고 하느라 그런 걸 거야. 엄마가 나가서 아빠 찾아올게. 너는 여기서 좀 기다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조용히 레스토랑 복도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찾는다는 핑계를 대긴 했지만 실은 가슴속에 일렁이는 불안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혹시 중간에 집으로 가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건가? 도대체 왜 아들과 며느리가 될 아이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신뢰를 하는 건지 생각이 꼬리를 물며 불안이 짙어졌고 그 불안은 곧 부하로 변해 가슴을 거칠게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에 딸려있는 레스토랑이라 소규모 이벤트 홀도 곳곳에 있었기에 어디가 어디인지 기억해놓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넓었습니다. 남편을 찾아 복도를 걷던 중 구석 이벤트홀 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도 너 계속 볼 수 있는 건 너무 좋아. 근데 며느리로는 도저히 못 보겠다. 하, 내 아들이랑 너랑 같이 있는 거 그거 진짜 못 견디겠다고. 남편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숨이 헉 하고 막혀왔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렇게 하기로 이미 마음 먹었잖아. 이제 와서 마음 약해지면 어떡해. 상훈이 여자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혼을 할게. 그리고 너한테 갈게. 울먹이는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자기, 이혼하면 재산 반 이상 떼줘야 한다며. 그래서 안 한다며. 자기가 나한테 가진 거 다 주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 아, 이시 와서 이러면 사무실은 또 어쩌고. 머리가 새하얘졌고 며느리 될 아이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던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이벤트홀 문을 열어 제끼고 이 년놈들이 대체 무슨 짓을 벌이는 거냐고 아글아글 쓰고 싶었지만 당장 숨조차 쉬기 어려워 가슴을 부해졌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체한 것처럼 촉이 좋지 않아서 엄마 먼저 들어간다고 식사 마저 하라고 안심시킨 뒤 택시를 세워 탔습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물처럼 흘렀지만 그 어떤 빛도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눈밑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때의 저는 그 한계를 훌쩍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속이 텅 빈 듯 했지만 그 빈 공간마다 돌덩이 같은 것들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내장이 아니라 무게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 무게가 폐를 짓눌렀고 심장은 가슴속에서 망치질을 하듯 쿵쾅거렸습니다. 짧고 거친 숨이 목을 긁고 지나가는 게 아팠습니다.
한때는 제 손을 잡고 걸었던 사람, 제 아이의 아버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제 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정신이게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내연녀를 아들에게 붙여 며느리로 볼 생각을 한 건지, 그런 끔찍한 선을 넘을 수 있는지,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지, 그가 울먹이며 사랑을 말하던 그 목소리는 제 귀에선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짐승도 자식 앞에서 먹이를 뺏어먹지는 않을 텐데, 이 사람은 제 손으로 독약을 타서 아들에게 그것을 먹이를 하였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평생을 믿고 함께 늙어가리라 여겼던 그 사람은 언제부터 그렇게 썩어 있었던 뭘까요? 혀끝에선 경멸이 올라왔고 속에서는 구토처럼 한 마리 치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죄악보다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는 그 얼굴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궤도에서 이탈한 감정의 괴멸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와의 남은 삶을 완전히 거두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 남편이라는 존재가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룸미러로 조심스레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도 그건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라 부서진 조각 같을 것 같았으니까요. 이 고통은 말로는 다스릴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었고 제 조각들은 조용히 소리도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흥신소로 뒤졌습니다. 내장이 끓는 것처럼 속이 뒤틀렸고 눈은 쉬지 않고 컴퓨터 화면 위를 굴렀습니다. 가격표가 보이지 않았고 조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 여자의 뒷조사를 낱낱이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는 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로울어 솟고 있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허망하게 삶을 짓밟히는 꼴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가슴이 깨지는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편이 나았습니다. 저 여자는 반드시 떼어내야 했습니다. 내 아들에게서, 그리고 내 삶에서,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그 비루한 침묵의 가장자리를 문질러 닳게 만든 남자와의 결벌을 위해서라도 그녀의 과거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머릿속은 그 여자의 이름으로 채워졌고 손끝은 검색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이라는 칼을 쥐고 이 가정의 병든 살을 도려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살리는 일인지 끝나는 파멸로 가는 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흥신소를 고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실은 마치 곪은 상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여자였고 남편은 그 여자를 오랜 시간 동안 금전적으로 후원해온 말하자면 스폰서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엮여온 내밀한 관계. 이미 정리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추악한 연결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생활비로 주며 사실상 두 번째 삶을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있던 장거리 출장은 알고 보니 그녀가 사는 곳으로 향하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꾸며진 위선의 여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 얼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한 얼굴은 가장의 책임감으로 집안을 지탱했고 다른 얼굴은 요망의 그림자 속에서 은밀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중성의 진저리를 쳤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한멸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토록 고요했던 남편의 침묵은 알고 보니 비로한 거짓말을 품은 정막이었습니다. 증거를 손에 쥔 순간 손끝이 저릴 만큼 차가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저는 상훈이를 집 근처 공원으로 오라 했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아들은 대체 무슨 일이 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목 안에서 쓴물처럼 차오르던 말들이 하나 둘 흘러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문장씩 사실을 꺼내놓았습니다. 상훈이는 처음엔 웃으려 했습니다. 농담이라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차곡차곡 쌓여있는 사진과 문자, 탐정의 보고서를 하나하나 넘기며 아들의 눈빛은 점점 꺼져갔습니다. 입술은 굳어졌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사훈이는 마치 공기 속에서 추락이라도 한 듯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그대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은 악을 쓰는 소리보다 더 아팠습니다. 아들은 말을 잃은 채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떨림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마지막 버팀목처럼 보였습니다. 상훈이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조각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한없이 작아져만 보이는 아들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위로받을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 모자는 서로의 온기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느다란 숨을 붙잡고 한참을 껴안은 채 울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그날 저녁, 상우리는 집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방에서 나오는 남편과 마주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치 원수 보듯 노려봤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진짜 제정신이냐고 묻는 거예요. 사훈이 너 지금 흐르분? 지금 그딴 말이 나와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가 데리고 놀던 여자를 아들에게 붙여줄 생각을 해요? 그걸 사람이라고 불러요? 짐승이지. 더럽다고. 진짜 역겹다고. 남편의 두 눈은 깜짝 놀란 듯 커졌다가 이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존경했던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방안 공기는 금속성 냄새로 질척였습니다. 상우는 피팔선 눈으로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벽을 응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우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찢어질 듯 갈라졌습니다. 당장 와. 지금 집으로 와서 다 털어놔. 아니면 내가 찾아라서 네 인생 박살내버릴 거니까. 불과 30분 후 그녀는 초췌한 몰골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구두도 제대로 신지 못했고 손에 쥔 가방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은 상훈 앞에서 그녀는 고개를 떨고 채 섰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말해, 다 말하라고. 아버지랑 무슨 관계였는지, 언제부터였는지. 내 앞에서 거짓말하면 그땐 다 죽어. 여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마루에 이마가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잘못했어, 오빠. 정말 미안해. 나 오빠 만나고는 아버님이랑 끊으려고 했는데 오빠 사랑하게 되면서 아버님이랑 정리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그 말에 벽만 바라보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턱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그녀와 남편을 번갈아 쏘아보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응? 아버님보다 오빠를 더 사랑해. 지금도 그래, 진심이야. 기가 찬 소리를 잘도 늘어놓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함께 뒤엉켰고 그 모습은 마치 물가에서 밭을 잃고 휩쓸려가는 사람처럼 처절했습니다. 그때 영원히 입을 닫을 줄 알았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피 묻은 칼날처럼 나라와 모두의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현주야, 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계속 보고 싶다고. 내가 이혼 못한다니까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다는 그 말 전부 다 거짓이었어? 그 말은 허공에서 곰팡이처럼 퍼져 숨통을 틀어막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기엔 이 순간이 너무나 천박하고 추잡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더 이상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기형적으로 뒤틀린 감정의 주죽은 울음이었고 그 소리를 들은 나는 차라리 꿈이라면 좋겠다고 바랬습니다. 이 더럽고 지독한 광경이 내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다리가 꺾기도 휘청었고 손끝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숨이 막혀왔고 심장이 어딘가로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상훈이는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개같은 인간이! 상훈이는 남편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고 치를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인간, 그 작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여자를, 현주라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헛된 외침을 계속했습니다. 대답해줘, 현주야. 대답해봐. 내 진심이 그게 다였어? 나랑 있었던 시간 그게 다 거짓이었냐고. 그 모습은 미쳐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한 남자의 몰락이었고 한 가정의 끝이었습니다. 현주는 누군가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듯 가증스럽게 숨 넘어가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눈물인지 침인지 모를 것을 질질 흘리며 뺨을 타고 부르게 두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흐느꼈습니다. 그 모양새가 구역질 나도록 역겨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의자인 척, 마치 모든 게 우연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나는 휘창이는 몸을 억지로 추스리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참아가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손으로 현주의 머리채를 낚아채도록 움켜쥐고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그녀를 거실 바닥에서 끌어냈습니다. 현관까지 끌고 나가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죄송해요 어머님 제발 이러며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더는 내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을 문 밖으로 내던지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현관을 등지고 돌아서자 여전히 멱살이 잡힌 채 헛기침을 해대며 현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이 남자가 나와 함께 보낸 지난 30년의 세월이 모두 구정매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엔 분노가 그대로 고여 있었고 몸은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목을 쥐고 있는 이 손을 그대로 두면 상훈이는 평생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아들, 그만하자, 그만해. 더 하다가는 네가 다치게 생겼어. 나는 그 손을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차문이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꾹 눌렀고 남편은 여전히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이었습니다. 이후 상훈이는 방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시체처럼 지냈습니다. 그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채 끼니도 고르기 일쑤였고 마치 세상과의 접촉을 끊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는 듯 했습니다. 닫다 세상은 우리 모자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고 아침과 밤의 구분조차 무색해졌습니다. 저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아들만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매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한 그릇 죽이라도 먹이려 했었습니다. 이렇게 붕괴된 시간을 버티던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상훈에게 말했습니다. 상훈아, 여기선 숨도 못 쉬잖아. 어차피 다 무너진 집인데 다른 데서 다시 숨 쉬어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외국에라도 나가 있는 걸 어때? 잠깐이라도 멀리 떠나는 거야. 나를 빤히 바라보던 아들은 다 타들어간 장닭처럼 목이 갈라진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엄마는 어쩌고?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도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걸. 자신의 가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도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멍청하도록 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흔들렸지만 입술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아빠라는 사람하고 끝까지 가야 할 숙제가 있거든? 그거 끝내고 그 다음엔 꼭 네가 있는 곳으로 갈게. 엄마도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제 얼굴을 바라보던 아이는 결국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끄덕임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울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떠나던 날 아침 공항 게이트 앞에서 등을 돌리는 상훈이의 긴 모습은 평생 제 가슴 속에 돌처럼 남아 무겁게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짐을 싸서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있는지 알 수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일이 악몽이었으면 새벽녘 눈을 떠보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아침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는 건 꿈이 아닌 현실이었고 그 현실은 소설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잔혹했습니다. 말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한 감정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썩어가고 저는 그 썩은 냄새를 들이마시며 매일 밤을 견디고 있습니다. 진실 앞에 선다는 것은 삶을 거세게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기둥처럼 버텨야 했던 존재가 꼬리짜 무너졌고 그 위에서 저는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눈을 떴고 끝까지 응시했고 끝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일입니다. 제게 남은 숙제를 다 끝마치고 다시는 악몽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일.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조금 더 버텨볼 생각입니다. 무너졌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요.